학교생활 처방전 51가지 심리 케이스로 이해하는 우리 아이 맞춤형 학교생활 솔루션 엄마표 학교생활 처방전 오언영 중앙북출판사 저자 오언영 정신과 전문의이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 60분 부모의 고정 출연에 아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내고 어루만짐으로써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대표 멘토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및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신촌 샌프란스 병원 정신과 전공의가 되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서울 삼성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임의를 거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및 동대학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주임교수를 지냈다. 미국 신경정신의학계 학술대회 및 국제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유수의 외국 대학 및 국내 대학에서 초청 강의를 하는 등 학술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 학회 정회원,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과 학회 정회원 및 학술부장, 대한청소년정신과 학회 정회원, 발달장애아 치료교육학회 학술이사, 대한의사협회지 편집위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위원, 오산시 어린이 정신건강센터장, 여성의 전화쉼터 자문위원,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전문위원 등을 지냈고 EBS 부모의 시간에 참여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이자 오언영 소아청소년 클리닉 및 학습발달연구소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엄마표 마음 처방전이 있다. 추천의 걸 부모들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양육의 소중한 가치 1946년에 출간된 벤저민 스팍 박사의 저서 유아와 어린아이 돌보기는 부모들의 권위주의적인 교정과 처벌 위주의 양육 방식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펴내 그 당시 모든 가정의 필독서가 되었다. 이 책은 42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5,200만 권이 팔렸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마치 바이블처럼 이 책에 쓰인 내용대로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2004년 마지막으로 재출간된 이후로 지금은 서점에서 이 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동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본격화되고 경쟁적인 사회로 변함으로써 일찍부터 독립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부모들의 사회 참여로 시간적 제한이 많아진 만큼 부모가 아이들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워졌다. 아이들도 어른과 평등한 수평적 교감을 요구하면서 가정 내에는 갈등과 행동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일반적인 양육 방법의 지침을 넘어 가정에서 생기는 아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벤저민 스팍 박사의 책은 문제 해결 중심의 양육 지침서를 원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일반 양육 지침서의 고전이 되었다. 방송과 매체를 통해 부모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소아청소년 정신과 오언영 박사가 2008년 그의 방대한 저서 엄마표 마음처방전을 출간했다. 엄마표 마음처방전은 철저하게 검증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성장기의 유아와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서 및 행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을 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뢰감을 더한 책이었다. 난 이 책을 처음 읽는 순간 1950년대에 벤저민 스팍 박사의 저서를 개성하면서도 현재의 육아 흐름을 잘 반영한 육아 지침서로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바이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아과 의사인 동시에
역사학과 문화인류학의 석학인 벤저민 스팍 박사가 어학 외 다백만에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유화 철학을 제시했다면 오원년 박사의 저서는 단순한 임상가로서 정상을 없애는 어학적 처방만을 한 것이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의 욕구와 필요를 공감하는 위치에서 어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지혜를 제시했다. 이것은 오원영 박사의 넓고 깊은 임상 지식과 경륜, 긍정적이고 원만한 성격, 상황에 따라 지혜를 전략화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문제 해결 방법들은 단순히 아이가 보이는 행동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와 서로 교감하며 적절한 상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귀중한 지혜가 담겨있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 엄마표 마음처방전이 출간된 지 3년이 지나 오원영 박사의 또 다른 역작이 탄생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은 사회성이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아이가 효과적이고 원만한 사회성을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도와줘야 할까? 그리고 친구나 교사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모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성 발달은 아이가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작은 단위의 가정의 소문화에만 익숙했던 아이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때 어떤 규칙이 맞는 것인지 타협이나 양보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또 다른 규칙에 있어 교사라는 새로운 권위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나눔과 경쟁을 동반한 경험을 하게 된다. 노래를 통해 또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과 정서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잘 발달시켜야 앞으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회성의 바탕을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아이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견의 차이나 대립이 있을 때 조율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사회성 학습에 관한 모든 것과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까지도 학교와 교사에게 맡겨버리고 부모들은 오직 아이들의 성적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점차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면서 부모들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문제 상황을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아이들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발달 적응 과정의 문제들을 다루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 엄마표 학교생활 처방전이다.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단지 아이들의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기 구축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수줍음, 자신감 결여, 충동성, 학습에서의 게으름, 몰입의 문제, 학습 동기의 결핍, 게임이나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집중하는 행동 등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적절한 예를 들어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부모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 행동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오원영 박사의 특유의 논리와 지혜가 담긴 설득력으로 해결의 핵심을 알기 쉽게 풀이한 점이 매우 돋보인다. 엄마표 학교생활 처방전은 이 시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모 지침서이다. 부모들은 학령기 아이들을 스스로 알아서 학교에 적응하도록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감탄한 것은 사례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최고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직접 상담하듯 한 착하게 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만큼 오원영 박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책을 엮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학교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되는 요즘 올바른 양육을 위한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는 엄마표 학교생활 처방전을 자신 있게 모든 부모와 교사에게 권한다.
2011년 5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선원 이호영. 프롤로그. 행복한 학교 생활을 선물하기 위하여.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 학창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잊고 지냈던 친구들, 선생님들, 친구와 같이 등하교 때 걷던 시장길, 낡은 책글상, 웃고 울었던 교실과 교정,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훈화 말씀, 긴장했던 시험, 친구가 빌려준 숯불집에 꽂혀있던 네이클로버 등 저 또한 이 책을 준비하면서 간 과거로의 여행은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은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존의 책들처럼 단지 학교 생활을 기능적으로 잘하게 해주는 팁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오랫동안 상담해온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로서 고작 20년도 채 살지 않은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 두려움과 화, 삶의 피곤함이 학교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21세기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해내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아이들 자신과 부모, 교사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문제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중요한 연구나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치료의 영역에서도 중요시되는 반면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문제점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굳이 덜쳐내면 아이나 부모, 교사 모두가 불편해지기 때문인지 치료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생활과 연관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과 이론에서 출발을 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구체화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과정과 정서 발달, 문제 상황의 인식과 대처 능력을 포함한 인지적 발달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엄마표 학교생활 처방전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학교 생활을 통해 참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쓴 저에게는 더 이상의 보람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1년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했고 진로와 집필을 병행하느라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 이해와 배려가 없었다면 엄마표 학교생활 처방전이 완성되어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대한 양의 원고를 읽기 편하게 다듬고 편집해 주신 배경란 에디터, 원고의 쓰임을 높이 평가해주며 가치 있는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해준 중앙북수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정리와 원고 정리를 위해 휴일마다 아낌없이 시간과 열정을 내준 손혜령님과 바쁜 진로 일정에도 나를 믿어주고 도움을 준 오태환 부원장님과 유혜원 연구소장님, 병원 가족들과 연구소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팔싹둥이의 저체중아인 나를 희생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노라고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해해 주시며 진정한 배려와 관대함을 배우게 해주신 시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영혼의 안식처이자 변하지 않는 깊은 사랑으로 언제나 조용히 나의 곁을 지켜주는 남편에게 가슴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의 결정체이자 에너지의 근원이며 아이들을 존중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해준 아들 성철이에게 너희 엄마가 되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나의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에서 삶을 창조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꾸려가는 우리들의 소중한 학생과 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또 다른 부모인 교사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11년 5월 석정 오언영. 엄마가 모르는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이대로 문제 없을까? 아이가 초등학교 첫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새학년이 과부로 다가오면 부모의 마음도 덩달아 바쁘지게 됩니다. 마냥 철부지 같아 보이던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폭풍 성장을 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를 볼 때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기대 반 걱정 반이 됩니다. 드디어 등교 첫날 아이가 조그만 어깨에 가방을 둘러매고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주문이 나오지요. 부디 큰 탈 없이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해다오.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잘 따르고 학교 규정을 잘 지키고 학업도 잘 따라가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이 정도만 해주어도 정말 고맙지요. 요즘처럼 험악한 세상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자라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조금은 위안도 됩니다. 아이가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기마다 집으로 오는 성적표에서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통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연락이 오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낸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를 하니까요. 그 기준으로 보자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해도 될까요? 아이 문제로 병원이나 상담 전문가 기관을 찾는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사소한 문제를 이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크게 터져서 온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그냥 지나치다가 관리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달라진 아이의 행동에 당황스럽겠지만 사실 그동안 아이는 불편하다는 무언의 신호를 수시로 부모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부모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순간순간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의 싹을 키우는 셈이 되니까요. 이 같은 고민의 해결책은 원만한 학교 생활을 위해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이가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현재 우리 아이의 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 알고 있는 학교 생활의 함정. 함정 1. 성적이 좋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한다. 아이가 받아쓰기나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부모는 정말 뿌듯해지지요. 부모는 아이가 학습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고 있으므로 다른 쪽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을 수행하는 지적 능력과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은 별개이기 때문이지요. 요즘 어린이들은 특히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서툽니다. 특히 학교 생활은 규정이 있고 다소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하므로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아이들에게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이유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공부가 싫었으라기보다 선생님이나 친구의 갈등이나 엇갈림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학습을 수행하는 지적 능력과 사회적 관계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능력은 각각 다릅니다.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만 6, 7세가 넘으면 대부분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과정을 펴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기본적인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아이의 학교 생활은 험난해집니다. 친구들에게 욕심쟁이라든가 독점한다든가 자기밖에 모른다거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을 듣고 깊이 대상이 되지요. 비록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빵점인 아이가 되는 셈입니다. 감정 2. 친구가 많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에게 친구와 친하게 잘 지내? 하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부모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냈느냐는 의미로 한 질문이지만 아이들은 싸운 적이 없으며 무조건 친구와 잘 지낸다고 말합니다. 사회성이 원만하지 않은 아이들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관계인지를 묻는 건데 아이는 문제없는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이지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 아이들은 다 친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싸움을 크게 하지 않는 한 또는 같은 반의 친구라면 무조건 친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친구와 잘 어울리고 자주 만나고 속속들이 친구에 대해 잘 아느냐고 물어보지만 아이는 부모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는 부모와 자녀가 갖고 있는 개념과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아이의 생활 태도를 관찰해서 친구 관계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책 전반에 걸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아이의 대인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함정 3. 학교에서 전화가 오지 않는 걸 보니 아이가 잘 지내는 것 같다.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다면 이미 문제가 굶고 굶었다가 한꺼번에 터졌다는 징조입니다. 그 이전부터 아이가 부모나 교사에게 크고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해서 가능성이 크죠. 문제가 더 크게 진행되기 전 평소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먼저 감지하고 어떤 문제인지 아이의 학교 생활을 점검합니다. 그런 뒤 그 원인에 맞춰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학교 생활. 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학교 생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게 친구 관계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함께 노는 친구는 있는지, 또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시콜콜히 말하는 성격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간해서 부모가 먼저 알아내기는 힘들지요. 우리 아이가 친구와 잘 지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을 저질러서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둘째는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 셋째는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경우, 넷째는 같은 반에서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에게 간접적으로 듣는 경우, 다섯째는 담임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경우입니다. 사실 담임선생님은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티지만 않으면 잘 지낸다고 이야기하므로 정확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앞의 방법이 아니라면 부모는 집에서 하듯이 학교에서도 하겠지 하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대표적인 착각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많은 부모가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엄마가 모르는 아이만이 세상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 아이의 행동과 성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신해도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이중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하는 생활과 학교에서 하는 생활이 매우 다른 경우입니다. 아이에게 가정은 가깝고 친숙하지만 학교는 낯선 환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아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얌전하며 말도 없는 아이가 집에서는 동생을 때리고 욕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밖에 나가면 재치있고 말 잘하는 아이로 인정받기도 하지요. 후자의 경우는 반항기에 접어드는 사춘기 아이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집에서 보이는 아이의 모습만 생각하고 바깥 생활도 비슷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면 부모에겐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반대로 아이에게 문제의 씨앗이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사전에 미리 눈치를 채면 더없이 좋을 텐데 말이지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의 반 친구를 한 명 포섭해서 우리 아이의 행동을 매일같이 상세하게 알려주는 일이라도 시켰으면 좋으련만 남의 귀한 집 자녀에게 그런 부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부모가 학교를 자주 방문해 교사와 상담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이가 걱정될 때마다 지도 교사와 끊임없이 의논하고 상담하는 건 기본 원칙입니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이 아니라 교사를 직접 만나서 주의해야 할 내 아이의 습관이나 장애에 대해 미리 언지를 주는 것이지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주의해서 지도하고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아이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아이에게 학교 생활을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부모의 걱정이 고스란히 아이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도가 강할수록 그 에너지도 강해집니다. 상대방도 그것을 느낄 정도이지요.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의 말 한마디마다 열정이 묻어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며 말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자꾸 물어본다면 그 에너지를 아이도 느낍니다. 부모의 그런 마음을 아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자칫 아이의 뒤를 캐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간섭이 싫어서 아이는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라면 더욱 격한 반응이 나오지요. 아이의 말문을 닫거나 부모로부터 멀리하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이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친구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부모의 잘못된 조언으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관건은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을 알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은 평소에 열린 대화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부모는 아이에게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대화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아이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 주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아이의 마음과 고민 또한 활짝 열립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점검하기. 그렇다면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아이의 교우관계가 원만한지를 점검하세요. 친구와 자주 싸우지는 않는지, 친구를 괴롭히지 않는지, 반대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지, 외톨이는 아닌지, 친구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잘난 척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아이에게 단짝 친구가 없거나 몇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이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지 못하면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현장 체험이나 학교 체육 시간에 팀을 이루거나 짝꿍이 되어 같이 갈 친구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각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다음 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학교 생활은 기본적으로 체제와 규정을 잘 지키고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또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눈에 띄지 않게 규정을 어기고 다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담임 선생님과의 갈등은 없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교과목 선생님도 포함합니다. 아이가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지는 않는지, 함부로 대들다가 혼난 적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잘 지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가 학습 진도를 충실히 잘 따르는지, 숙제를 잊지 않고 잘해가는지, 청소처럼 여럿이 함께 해야 하는 일에 요령 피우지 않고 잘 참여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관찰 포인트.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기는 쉽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매우 끈끈한 편이지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어떤 일이건 숨기지 않고 부모에게 털어놓고 대화 나누기를 즐깁니다. 줄곧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딴 마음을 품지 않고 학교생활에 자신을 푹 담겁니다. 아이의 생각과 정신은 오로지 학교에 쏠려 있습니다. 집 오기 바쁘게 학교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부모에게 제잘제잘 잘도 쏟아내지요. 아이는 자기 이야기건 남의 이야기건 가리지 않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엄마 친구가 나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니까 부모는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해도 좋습니다. 아이의 안색을 살피는 일도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꾸밈이 없고 현재의 심정이 얼굴에 솔직하게 다 드러납니다.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면 식당에 앉아 밥숟가락을 든 아이 얼굴에도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는가 하면 세수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흥거리며 흥겨워합니다.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하루 일과가 학습 위주로 짜여 있어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일이 아닌 이상 선뜻 학교를 방문하게 되지도 않지요. 아이는 부모와 이야기하기를 회피하고 급격하게 말수가 줄며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아니려 합니다. 사춘기를 맞은 아이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불편한 감정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유난히 일어나지 못한다.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다. 요즘 들어 부쩍 신경질이 늘었다. 평소 신경 쓰지도 않듯 별것 아닌 일에 눈물을 쏟는다. 언제부터인가 친구에게 오던 연락들이 뚝 끊겼다. 드문드문 오던 친구 전화가 갑자기 번질나게 오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러지 않던 아이가 오는 일이 많아졌다. 배가 아프다며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자주 있다. 평소에 그런 적이 없던 자녀가 최근 들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학교 생활에 뭔가 이상이 생겼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이는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서 몸과 마음의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의 면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에서 아이의 가까이에 있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학습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하고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맡은 반 아이가 지각을 하거나 개석하지 않는지, 반 아이들끼리 다투지는 않는지, 한 아이가 주동해서 다른 아이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반대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업 시간 이외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지는 않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멍하게 있는 아이, 평소 과제를 잘 해오다가 갑자기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아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아이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던 아이가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므로 교사는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학급에서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음에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은 아이가 누구인지 적어내도록 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대인관계에 관련한 참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죠. 물론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진이야 어떻든 간에 한 아이의 이름이 유독 많이 거론되었다면 그 아이는 특별한 관찰이 요구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밖에 누가 누구와 친한지 아이들의 친구 관계를 파악하는 일도 교사가 해야 할 기본 역할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급식 지도를 해보면 어떤 아이가 교우 관계가 좋고 좋지 않은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한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아 보이는 현상들도 각각 다른 원인이 그 이유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물어봐도 잘 대답하지 않는 아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교사를 무시했으라고 추측하기 쉽습니다. 아이의 성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오해가 당연하게 느끼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긴장감이 높은 나머지 좀처럼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다른 아이는 선택적 항구증으로 인해 교사의 말에 잘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적 항구증이란 상황에 따라 말을 하거나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증상으로 대개 집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낯선 환경인 학교에선 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의 태도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교사가 버릇없는 아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기 초부터 말썽 많은 아이라고 낙인 찍히기 쉽지요. 만약 아이의 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다면 부모는 학년 초에 새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사와의 면담이 껄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아이의 단점까지 모두 열고 말하기가 망설여진다는 것입니다. 새 학기에는 아이의 첫인상에 좌우되는 때인데 괜히 좋지 않은 편견을 교사에게 심어주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두드러진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괜히 교사에게 말했다가 아이가 문제와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말한 것이지만 자칫 아이를 옥죄는 썩은 동아줄이 되지 않을까 두렵고 차라리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걸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교사가 방치하지 않고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교사와 면담을 하는 목적도 우리 아이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아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부정의 효과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믿으시고요. 교사는 당사자인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 반 아이들 전체에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줄 때는 개별 접촉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 등에 반 아이들을 따라 불러서 땡땡이가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어. 그때는 너가 이런 식으로 애써봐 하고 말해줍니다.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지위는 나중에 따질 문제이고 발언 자체가 기정사실화되어 한 아이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이가 쉽게 상처받는 나이인 점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부모님을 위한 자녀 입학 준비 가이드.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입학 준비 가이드.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4교시의 수업은 40분, 휴식 시간은 10분입니다.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과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요. 비교적 자유로웠던 유치원과 반대로 초등학교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이 혼자 알아서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제 세상이냐 이곳저곳을 누비며 유치원에서 생활하던 아이에게는 자유를 박탈당한 초등학교 생활이 곤혹 그 자체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혼자 학교에 보내려니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달라진 환경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 예비 학부모가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내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화장실 가는 연습하기. 초등학교가 유치원과 다른 점은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꼼짝 않고 40분 동안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유치원의 생활 방식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의 순간입니다. 특히 대소변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곤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아이가 바뀐 수업 방식으로 당황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기 연습을 시켜주세요. 당장 대소변이 급하지 않더라도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 점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없는 아이들에게는 요령이 없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대소변이 급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되겠지만 초등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놓인 아이는 유치원보다 엄격한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례를 범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년 내내 다른 아이들에게 오줌 싸개라고 놀림을 받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수업 받는 중에 손을 들고 저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하고 말하고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아이에게 충분한 예행 연습을 시켜주세요. 2. 교사의 지시 수용하기. 아이가 교사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유의해서 보세요.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단체 생활을 할 때 요구되는 수칙이 많을 뿐 아니라 그 강도도 셉니다. 그만큼 아이가 학교 규칙이나 교사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일은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늦게 반응합니다. 이해하고 있지만 하기 싫다는 이유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단체 생활을 위해서는 따라야 한다는 걸 수용할 만큼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요. 어떤 아이는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펑펑 울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미숙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학교 생활은 지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이고 지켜야 할 규정도 많습니다. 40분 수업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버튼 일, 정해진 등교 시간에 늦지 않게 학교 가는 일도 지시입니다. 숙제 알림장에 오늘 치른 받아쓰기, 시험 중 틀린 문제를 몇 번 쓰기, 하고 적게 하는 것 일도 일종의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따라야 할 지시를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아이 개인의 문제로 고치는 게 아니라 반 전체가 영향을 받아 전체 학습을 방해하고 말지요. 부모는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런 막연한 말보다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편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가서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아이에게 그것들을 꼭 따라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3. 시력검사하기. 입학 전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시력검사를 통해 아이에게 시력장애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아이가 시력이 나쁘면 눈을 잘 찡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하거나 산만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좌우 시력이 같은지 사실은 아닌지 눈썹이 눈동자를 찔러 눈곱이 끼지는 않았는지 검사해 보세요. 4. 예방접종 확인.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홍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홍역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코딱지, 아토피 피부염 관리하기. 아이가 코딱지를 파거나 먹는 습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코를 파지 않게 주의시켜 주세요. 습관일 수도 있지만 축농증이나 비염 때문에 코의 점막이 가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해두면 만성 축농증이나 비염이 되고 학습장애까지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아이의 코에 이상이 있는지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는 자신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깨끗하지 않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아이가 손으로 계속해서 몸을 긁어서 더럽다, 저 아이는 씻지도 않나 봐 같은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 번에 걸쳐 가르쳐서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6. 학교 가기 예행 연습. 입학식을 하기 몇 주 전부터 배정받은 학교에 아이와 함께 가는 연습을 하세요. 집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고 교실을 찾아가고 어디에서 신발을 벗고 갈아 신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훈련시켜주세요. 화장실 위치도 확인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는 시간도 확인하고요. 아이가 40분간 교실에 앉아있고 10분 쉬는 학교의 수업 시간을 방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시간 개념을 가르쳐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하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편하게 움직여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여러 번 연습하면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에는 아이가 교수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선생님한테 혼난다라고 엄포를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은 아이에게 겁만 줄 뿐입니다. 이럴 경우 입학하기 전부터 아이가 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질 뿐 아니라 학교 거부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삼가야 할 말입니다. 반 아이들과 어울려 단체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고 다른 아이들이 주어진 과제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요. 특히 4명, 6명 단위로 모든 활동을 할 때는 자신의 순서를 잘 지켜야 구성원이 불만이 오고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지루해도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성취감을 얻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7. 한글 떼기와 한자리수 계산하기. 한글은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반에서는 3월 한 달간 학교 적응 훈련이 끝나면 보통 받아쓰기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물과 기타 공지사항을 적은 가정통신문을 프린트해 주지만 때에 따라 아이가 직접 알림장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림장을 다 적어야만 아이들을 집에 보내는데 하나이라도 적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아이들도 함께 기다리거나 옆에 앉은 아이가 대신 써주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글의 경우 받침이 있는 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받아쓰기 정도는 할 수 있게 아이를 학습시켜 주세요. 수학은 숫자를 읽고 한 자릿수의 간단한 덧셈과 뺄셈 정도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충분합니다. 중학생 자녀를 위한 입학 준비 가이드. 중학교에 들어가면 수업의 비중이 더욱 커집니다. 수업 시간은 6, 7교시까지 늘고 교과목 수도 많아지지요. 40분이었던 수업 시간도 5분 연장되어 45분이며 과목별 전문 교사가 따로 가르칩니다. 교과서 수준도 초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다 숙제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지만 중학생이 되면 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과 교칙 준수를 강조하는 교사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자주 생기지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성적표입니다. 성취도 중심의 간단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던 초등학교 성적표와 달리 중학교 성적표는 아주 적나라합니다.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 반과 학년 등수가 낱낱이 적혀 있지요. 아이가 그럭저럭 잘하고 있거니 생각하던 부모도 자녀의 중학교 성적표를 받았던 순간 점수의 실제를 알고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치로 환산되어 나온 성적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이 성적표 하나로 울고 웃는 가정이 늘어날 테고 등수에 따라 아이들은 서열화됩니다.
아이는 본격적으로 점수 경쟁에 발을 들여놓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교과 공부에만 충실하면 안 됩니다. 과목마다 있는 수행평가 비율이 성적에 높게 반영되므로 체험활동이나 특기 적성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학교 시험 문제의 50%는 서술형으로 출제되므로 풀이 과정을 작성하고 요약하는 훈련도 병행해야 합니다. 부모들 중에는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선행학습을 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선행학습은 투자 시간에 비해 효율성이 낮습니다. 교육과정은 1차 방정식을 배우면 다음 학년에 2차 방정식을 배우는 식으로 과목별 연계성이 높습니다. 진도를 앞서 나가기보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학습으로 마무리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접근법은 달라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에게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중학생은 부모보다 또래에 의존하고 또래 관계의 역동성이 높아집니다. 중학생에게는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존중해 줘야 할 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서적인 안정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편한 아이가 공부도 잘합니다.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아이가 친구 관계가 틀어지자 성적까지 하향 곡선을 걷는 게 이 시기 아이들의 특징이지요. 초등학교 부모와 중학교 부모 그 차이는 보호와 협력.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별로 이런 부모의 역할도 변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부모는 아이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적극적인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준비물을 잘 챙겼는지 확인하고 숙제를 잘했는지 점검하는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챙겨줍니다. 친구와 싸우고 토라지는 아이를 대신해서 싸운 친구에게 우리 땡땡땡이와 잘 좀 지내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지요. 이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아이가 커서 중고등학생이 됐다면 이때 부모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부모가 중고등학생이 된 아이에게 예전에 하던 그대로 보호하고 보살피려고 하면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이에게 또래의 비중이 커지는 대신 부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이지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아이 생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숨은 조력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이에게 명백한 문제가 생겨도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되지요.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만 생각하고 엄마가 해결할게 하고 나섰다가는 아이를 마마보이 마마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욕심을 부리고 언제든 의논할 수 있는 협력자로 만족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생각이 깊어지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니까 말이지요. 아이가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은 이후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인 안정은 공부를 잘한다거나 자기 생활을 야무지게 해나가는 힘이자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아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사회성 우등생이 진짜 우등생이다. 아이들이 방학을 맞을 때쯤이면 시중에는 온갖 학습 방법을 지도하는 책들이 앞다투어 출간되고 학원은 성황을 이룹니다. 그동안 밀린 공부를 보충하거나 다음 학기 진도에 맞는 수학이나 영어를 미리 배우는 것이지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 가운데 특히 방학 기간 동안 인기를 팔린 책들을 보면 학습 관련 책들이 대세입니다. 인성 관련 도서들도 간간히 눈에 띄지만 하나같이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너도나도 선전하고 있지요. 부모는 아이에게 입시 광평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체제에 발맞춰 고액 과외를 시키고 하루에 몇 군데씩 학원에 보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곧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소인 양 작용하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와 같이 성적만 우선시하는 발상은 극히 위험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참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확연히 눈앞에 드러나지도 않고요. 하지만 성적은 극명하게 보이는 결과물입니다. 목표 설정이 단순하지요. 결국 가시적으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덩수나 성적을 목표로 삼게 되면서 성적의 중요성만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점수가 갖는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은 욕구를 조절하고 지루한 과정을 견디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니까요. 하지만 성적은 도구일 뿐이며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지요. 그렇다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성부는 개인 간의 경쟁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개인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은 사회성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 이해, 관용, 배려, 간대함, 미움과 질시, 질투, 냉정함, 배신, 업무, 화, 분노, 억울함, 슬픔, 위로 등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행동과 감정들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발달시켜 나가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며 발달하지요. 아이는 인지적 발달, 언어 발달,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 학습 능력, 운동 기능의 발달, 신체적 발달을 기본으로 해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습득하고 개발해 나갑니다. 이처럼 다양한 발달 과정 중에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사회성의 발달입니다. 사회성의 발달은 공기와 비슷합니다. 부모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성장했다면 큰 행운을 통째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거저 얻은 듯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잘 가르쳐서 얻은 것이므로 자부심을 가지도 좋습니다. 반면 사회성이 부족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불행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채로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가정에서 사회성을 배울 기회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 사회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자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지금이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사회성이 부족한 현실을 깨달은 지금이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의심된다면 각종 검사를 통해 아이의 사회성 척도를 살펴보고 미숙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사회성은 경험을 통해 발달하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자주 갖게 하고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길러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